민준이 19년 전 화재로 잃은 아들과 똑같은 얼굴. 차에서 내린 70세 할머니는 쓰러진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청년의 팔을 잡았죠. 괜찮나요? 순자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청년은 흩어진 도시락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눈 속에서 드러난 청년의 얼굴은 19년 전 화재로 세상을 떠난 아들 민준과 똑같았어요. 같은 눈썹의 각도, 같은 인매의 곡선, 같은 코의 높이, 심지어 힘들고 지칠 때 짓던 그 표정까지 모두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고아원에서 자란 배달원일 뿐이었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평안이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거리의 가로등 불빛 사이로 하얀 눈송이들이 춤을 추듯 내려앉았습니다. 도로 위에는 이미 수십 센티미터의 눈이 쌓여 있었고 차들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19세 한준서는 낡은 오토바이 위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헬멧 너머로 들어오는 칼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때렸죠.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발가락도 시린 통증으로 저려왔어요. 하지만 준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달 가방에는 마지막 주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걸 배달해야 오늘 일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서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배달 완료 시간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준서는 악셀을 조금 더 힘껏 돌렸습니다. 오토바이가 눈 쌓인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죠. 대학가 서점 앞 교차로가 보였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고 준서는 천천히 교차로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검은색 고급 세단이 나타났죠. 세단은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통제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준서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쾅!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준서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준서는 차갑고 단단한 아스팔트로 쓰러졌습니다. 배달 가방이 터지며 도시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준서의 머리 위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지만 준서의 눈엔 망가진 도시락들이 보였습니다. 세단의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운전석에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운전기사가 황급히 뛰어내렸어요. 그는 준서에게 달려오려 했죠. 하지만 뒷좌석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더 나타났습니다. 70세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검은색 고급 코트를 입은 할머니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운전기사를 제지했습니다. 내가 갈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눈 덮인 도로를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준서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헬멧을 벗어 옆에 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할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눈송이들이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지만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거든요. 김순자, 국내 최대 출판 그룹인 한빛출판의 회장이자 70년 인생을 살아온 강인한 여성. 그녀는 지금 19년 전 잃어버린 것을 눈앞에서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 드러난 준서의 얼굴은 19년 전 화재로 세상을 떠난 아들 민준과 똑같았어요. 같은 눈썹의 각도, 같은 인매의 곡선, 같은 코의 높이,
심지어 힘들고 지칠 때 짓던 그 표정까지 모두 똑같았습니다. 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는 눈보라에 묻혔어요. 순자는 천천히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준서의 팔을 잡았죠. 괜찮나요? 순자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준서는 흩어진 도시락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준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시락은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 보상할게요. 지금은 병원에 가야 해요. 순자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준서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 오른쪽 다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죠. 준서는 비틀거렸고 순자가 재빨리 받쳐주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다가와 준서를 부축했어요. 셋은 천천히 세단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가죽 시트, 우드 패널로 장식된 내부, 은은한 조명. 준서가 평생 타본 가장 고급스러운 차였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고 준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순자는 계속해서 준서의 얼굴을 관찰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9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한준서입니다. 준서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나이는 19입니다. 순자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준의 아들이 태어났다면 올해 19이었을 거예요. 부모님은 계세요? 순자의 질문에 준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외로움이 배어 있었죠.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나와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준서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저히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닮음, 이 나이, 그리고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의 가능성을 향해 가리키고 있었죠. 차는 시내 중심가의 큰 종합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서는 차에서 내려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눈을 맞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이런 큰 병원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동네 보건소나 약국에서 간단히 치료를 받았거든요. 응급실로 들어가자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순자가 몇 마디 말을 건네자 준서는 즉시 진료실로 안내되었어요. 의사는 준서의 다리를 꼼꼼히 검사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도 했죠. 다행히 골절은 없었습니다. 근육 타박상과 염자가 있을 뿐이었어요. 2주 정도 푹 쉬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2주를 쉬면 생활비를 어떻게 벌지? 이번 달 방세는 어떻게 내지? 진료실을 나오자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준서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어요.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명함이었습니다. 김순자, 한빛출판그룹 회장. 준서는 명함을 받아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치료비는 내가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도시락 배상비와 2주치 일당도 보낼게요. 순자의 말에 준서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고는 제 부주의도 있었어요. 준서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순자는 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차가 먼저 미끄러졌어요.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명함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서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순자는 준서를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지만 준서는 괜찮다며 사양했습니다. 준서는 병원을 나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묘하게 따뜻했어요. 살면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준서는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김순자 회장님. 준서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편 세단 안의 순자는 준서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속을 절뚝이며 걸어가는 청년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차는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 작은 편의점 앞에 멈췄어요. 순자는 차에서 내려 편의점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보였어요. 파란색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준서는 계산대 뒤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책장을 넘기는 모습이 진지했어요. 손님이 들어오자 준서는 재빨리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죠. 순자는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 때 나는 띵동 소리가 작은 공간에 울렸어요. 준서는 고개를 들었고 순자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준서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는 괜찮은지 깁스를 풀었는지 걱정스럽게 준서를 살폈습니다. 그날 이후로 괜찮나요? 순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덕분에 많이 나았습니다. 준서는 공손하게 대답하며 머리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순자는 편의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진열대의 상품들은 하나하나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바닥도 말끔했습니다. 준서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순자는 냉장고에서 음료수 하나를 꺼냈습니다. 계산대로 가져가자 준서가 바코드를 찍었어요. 1,500원입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지폐를 건네며 준서를 관찰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가 멍하니 서 있었거든요. 아, 네. 괜찮아요. 순자는 정신을 차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몸 잘 챙기고요. 순자는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댁으로 가시겠습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편의점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저택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3층짜리 석조 건물의 2층 거실. 넓은 공간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아름다운 공간은 엉망이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명품 쇼핑백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잔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죠. 시끄러운 음악이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19세 한태우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명품 브랜드의 후드티와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태우는 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같은 또래의 친구들 4~5명이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야, 태우야. 이번 주말에 클럽 가자.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너희 할머니 카드로 한턱 내. 친구들이 깔깔 웃었어요. 태우는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태우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지만 오만했습니다. 태우는 순자가 19년간 손자로 키운 아이였습니다. 생후 일주일 만에 며느리 혜수가 아들 민준과 함께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태우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손자를 보는 순간 순자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태우를 최고의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죠. 최고의 유모, 최고의 가정교사, 최고의 학교. 태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주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점점 변해갔어요. 10살 때부터 오만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5살 때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죠. 선생님에게 반말을 하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수업을 빠졌어요. 순자는 여러 번 타이르고 야단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우는 할머니의 말을 듣는 척만 했고 뒤에서는 여전히 제멋대로였어요. 19이 된 지금 태우는 대학도 가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친구들과 어울리며 할머니의 돈을 쓰는 것이 전부였죠. 순자는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태우야, 내 미래를 생각해야 해.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태우는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미 충분히 가진 게 많아요.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순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태우를 잘못 키운 걸까?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쉽게 준 걸까? 순자는 자책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비서 이현주를 불렀어요. 40대 중반의 이현주는 10년간 순자를 보좌해온 유능한 비서였습니다. 현주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현주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준서라는 청년의 정보를 알아봐 주세요. 사흘 후 현주는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한준서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현주는 서류를 순자에게 건넸어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준서, 생년월일 2005년 5월 15일, 고아원 출신, 현재 서울 마포구 작은 원룸에서 혼자 거주, 편의점 야간 알바와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야간 대학 입학 준비 중.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생년월일이 며느리 혜수가 아이를 낳은 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순자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서와 태우, 둘 중 누가 진짜 손자일까? 겉모습만 봐도 준서가 민준을 더 닮았어요. 성격도 책을 사랑하는 것도 성실함도 모두 민준과 닮았습니다. 반면 태우는 민준과 전혀 닮지 않았어요. 겉모습도 성격도 가치관도 모두 달랐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준아. 순자는 마음속으로 죽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보내준 신호일까? 준서가 정말 내 아들일까? 순자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 후폭풍은 어떨까?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이현주를 다시 불렀습니다. 현주 씨, 조사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준서의 출생 기록을 찾아주세요.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됐는지, 모든 것을 알아야 해요. 현주는 순자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현주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출생 기록이었어요. 한준서 2005년 5월 15일 오후 11시 47분 출생. 서울중앙병원 산부인과.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은 며느리 혜수가 화재 사고를 당한 날이었어요. 그것도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현주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의 며느리 혜수 씨도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출산했습니다. 오후 11시 52분. 단 5분 차이로 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일치했어요. 현주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준서는 생후 일주일 만에 고아원 앞에 버려졌어요. 5월 22일 새벽. 현주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고아원의 기록이었어요. 순자는 그 날짜를 보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5월 22일은 민준과 혜수의 장례식 다음 날이었어요.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주는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하늘색 보자기였어요. 수녀님 말씀으로는 준서가 버려졌을 때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현주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책 한 권이 나왔어요. 순자는 그 책을 보는 순간 비명을 삼켰습니다. 겨울 정원. 낡은 시집의 표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자의 손이 책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책은 민준이 생전에 번역한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프랑스 시인의 시집을 번역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민준은 아내 혜수가 임신했을 때 이 책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엄마, 이 책을 우리 아이에게 선물하고 싶어. 아이가 힘들 때마다 이 시들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회장님. 현주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의 차는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2층 건물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하지만 마당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차에서 내려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실에서 72세의 수녀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얀 수녀복을 입은 수녀님은 따뜻한 미소로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수녀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앉으세요. 순자는 의자에 앉으며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19년 전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녀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수녀님은 눈을 감으며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기도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던 중에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계속 들리더라고요. 나가보니 고아원 정문 앞에 담요에 쌓인 아기가 있었어요. 수녀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아기의 얼굴은 파래져 있었고 작은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얼어 죽었을 거예요. 급히 아기를 안고 안으로 들어왔죠. 담요와 함께 그 책도 있었어요. 아기는 건강했나요? 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행히 건강했어요.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았는데 생후 일주일 정도 된 아기였어요. 탯줄도 막 떨어진 상태였죠. 수녀님이 대답했습니다. 준서는 어떻게 자랐나요? 순자의 질문에 수녀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특별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용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외로워하는 건 아니었어요. 책과 함께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책을 좋아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수녀님이 말했습니다. 준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수녀님, 책 속에는 제가 모르는 세상이 있어요. 부모님도 가족도 없는 저에게 책은 친구예요. 언젠가 저도 책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요. 순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민준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엄마,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 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수녀님, 부탁이 있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준서와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어요. 수녀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네, 제 손자일 수도 있어요. 순자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수녀님은 한참을 말없이 순자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를 위해서라면 좋은 일이죠. 그 아이는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을 나서며 순자는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준서도 저 아이들처럼 뛰어놀았겠지. 가족 없이 혼자서. 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조용한 개인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아늑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준서와 수녀님을 초대했습니다. 준서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수녀님의 권유로 함께 오기로 했어요. 저녁 6시 레스토랑의 개인 룸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준서는 평소보다 깨끗한 옷을 입고 왔어요. 낡았지만 다림질이 잘 된 셔츠와 청바지였습니다. 순자는 준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서 와요. 편하게 앉아요. 순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는 눈빛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셨는데요. 준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디저트가 나오고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고 그날 밤 내 얼굴을 처음 봤을 때부터 19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과 똑같았다는 것.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준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그건 아마 우연일 거예요. 세상에는 닮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준서는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순자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 생년월일, 태어난 병원, 고아원에 버려진 날짜. 모든 것이 내 손자와 일치해. 순자는 서류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그리고 이것. 순자는 겨울 정원 시집을 꺼냈습니다. 준서는 그 책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이 책은 내 아들 민준이 번역한 거야. 그리고 태어날 아기에게 선물하려고 헌사를 적어뒀지. 이 책이 너와 함께 고아원에 있었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서는 책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도 이 책을 알아요. 준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수녀님이 제게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읽었죠. 이 시들이 저를 위로해줬어요. 수녀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야, 회장님이 너와 DNA 검사를 하길 위나셔. 부탁을 들어주렴. 만약 정말 가족이라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니? 수녀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어요. 준서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9년간 혼자였던 자신에게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이 가슴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알겠습니다. 준서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준서에게는 너무나 먼 단어였죠. 19년간 그리워했던 단어.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현주가 재빨리 순자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회장님, 현주가 놀라며 불렀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99.9%. 준서는 정말 순자의 손자였습니다. 19년간 잃어버렸던 진짜 손자.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사를 계속해야 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기들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태우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도 찾아야 하고,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 현주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19년 전 중앙병원의 직원 명단을 모두 추적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이름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정미란. 당시 병원 행정실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현주는 정미란의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정미란도 2005년 5월 15일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날. 하지만 정미란은 미혼모였어요. 아기 아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주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정미란은 출산 3일 후 병원 기금 5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자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미란이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군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회장 집안의 손자로 만들기 위해.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자는 19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화재 사고로 병원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응급실에는 환자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의료진은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신생아실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 틈을 타 정미라는 아기들의 팔찌를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현주는 은퇴한 간호사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65세의 박영숙 씨였어요. 영숙은 19년 전 그날 밤 신생아실 당직 간호사였습니다. 순자와 현주는 영숙의 집을 방문했어요. 영숙은 두 사람을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엇을 보셨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미란을 봤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신생아실에 혼자 있더라고요. 영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행정실 직원이 왜 신생아실에 있는지. 게다가 아기들 곁에 서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다가가려고 했는데 응급실에서 급하게 부르는 바람에 갈 수가 없었죠. 그 후에는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다시 신생아실로 돌아갔을 때는 정미란이 없었어요. 아기들도 모두 조용히 자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영숙은 죄책감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때 확인했어야 했는데. 순자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밤은 모두가 정신없었잖아요. 순자의 위로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출생 기록, 정미란의 횡령 기록, 영숙의 증언, 그리고 DNA 검사 결과. 이제 진실이 명확해졌어요. 정미란은 자신의 아들을 부유한 집안의 손자로,
만들기 위해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금을 횡령한 후 해외로 도주했죠. 순자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민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내 아들을 찾았어. 순자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19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찾았단다. 하지만 순자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태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19년간 손자로 키운 아이에게 그 아이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가장 힘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준서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개인적인 장소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순자의 개인 서재를 준비했어요. 편안하면서도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준서는 저택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큰 철문을 지나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저택 앞에 섰을 때 준서는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3층짜리 석조 건물은 웅장했고 정원은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준서는 생각했어요. 집사가 준서를 안내했습니다. 1층 서재로 들어가자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으로 가득 찬 서재,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 수천 권의 책들이 준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숨을 멈췄어요. 이렇게 많은 책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서 와, 준서야. 순자가 일어나 준서를 맞이했습니다. 편하게 앉아. 순자는 준서를 소파로 안내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서야, 결과가 나왔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준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준서에게 건넸어요.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99.9% 조선관계 확인. 준서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인가요? 준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준서야. 너는 내 손자야. 내 아들 민준의 아들이야. 준서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19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순자는 준서의 곁으로 다가가 그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19년간 너를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순자의 목소리도 울음으로 가득 찼어요. 준서는 순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외로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한참 후 두 사람은 진정했습니다. 순자는 준서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이제 내가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순자는 19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화재 사고, 혼란스러운 병원, 그리고 정밀한. 순자는 조사 결과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정밀한이 어떻게 아기들을 바꿔치기 했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병원 기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것까지.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태우는? 준서가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우는 정밀한의 아들이야. 내가 19년간 손자로 키운 아이지. 준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우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한빛출판 회장에 손자라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 그리고 정미란을 찾아야 하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19년간 키운 아이였어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순자는 태우를 사랑했습니다. 준서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준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준서를 바라보며 놀랐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상황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민준의 아들이야. 순자는 생각했어요. 다음 날 순자는 비서실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미란을 찾으세요.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찾아내야 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실은 즉시 움직였어요. 사립 탐정들을 고용하고 해외 연락망을 동원했습니다. 일주일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미란이 태국 방콕에서 발견되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즉시 한국 경찰에 연락했어요. 횡령죄와 아동유기죄로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정미란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송환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태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2주 후 정미란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변호사를 통해 정미란과의 면담을 신청했어요. 구치소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순자는 유리창 너머로 정미란을 마주했어요. 53세가 된 정미란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정미란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랬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정미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난했어요. 미혼모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미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화재 사고로 병원이 혼란스러웠어요. 신생아실에 아무도 없었죠.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회장님 손자와 제 아들. 팔찌만 바꾸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기를 바꿨단 말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손자를 고아원에 버리고 당신 아들을 내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미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후회했어요.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은 두 아이의 인생을 망쳤어요. 준서는 19년간 고아원에서 혼자 자라야 했고 태우는 거짓 위에 인생을 세웠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태우에게 말해야 했어요. 가장 힘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집사에게 태우를 거실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준서도 함께 오라고 했어요. 이제 두 청년이 만나야 할 때였습니다. 저녁 8시 저택의 넓은 거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태우는 명품 브랜드의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한쪽에 서 있었어요. 깨끗하지만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두 청년은 서로를 처음 마주했어요. 태우는 준서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은 누구예요? 태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또 할머니 돈을 노리는 사기꾼인가요? 태우는 오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DNA 검사 결과지를 태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태우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넌 내 핏줄이 아니다. 그 말에 태우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태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야. 준서가 내 진짜 손자야. 내 아들 민준의 아들이지.
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우의 가슴에 박혔어요. 태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숫자는 보였습니다. 99.9% 조선관계 확인. 검사 대상 김순자, 한준서. 아니에요. 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조작된 거예요. 태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순자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이야, 태우야. 순자는 정밀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기들이 바뀌었는지, 정밀안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태우는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태우는 계속 부정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진짜 엄마가 누구라고요? 태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19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이 집도, 이 모든 것이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쫓겨나는 건가요?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순자는 준비한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해외 유학 프로그램 안내서였어요. 미국 동부의 명문 대학 입학 허가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너를 미국으로 보낼 거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유학 비용, 생활비, 학비 모두 내가 대줄게. 4년간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순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제 정밀안의 아들이 아니라 한태우로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거야. 태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어요. 이것이 할머니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19년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선물. 태우는 그것을 알았어요. 태우가 떠난 후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순자는 며칠간 서재에만 머물렀어요. 19년간 함께했던 아이를 보낸 슬픔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순자를 돌봤어요. 차를 끓여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이리 와서 앉아라. 순자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준서는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순자가 말했어요.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무엇을 하고 싶니? 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 저는 제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살고 싶어요. 순자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이 아이는 민준을 닮아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그래.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안이 하나 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출판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니? 제일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야. 특혜는 없어. 다른 신입사원들처럼 경쟁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거지. 준서는 눈을 빛냈습니다. 출판사에서요? 정말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어요. 책을 사랑했던 준서에게 출판사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래.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내 아버지 민준도 출판인이었어. 번역가로 시작해서 편집자가 되려고 했었지. 내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준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아무도 제가 회장님의 손자라는 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순자는 준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알겠다. 내 뜻대로 하자꾸나. 순자는 준서의 결심이 자랑스러웠어요. 다음 주 준서는 순자의 저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고아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정리하고 짐을 쌌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들, 그리고 수녀님이 준 물건 몇 가지. 준서는 마지막으로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19년간 홀로 버텨온 시간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택에 도착한 준서는 압도당했습니다. 넓은 정원, 웅장한 건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집사와 가정부들이 준서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련님. 그들의 공손한 인사에 준서는 어색해했어요. 순자는 준서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한 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이 방이 내 방이란다.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서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어요. 방 한쪽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는 수천 권의 책이 가득했어요.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예술, 모든 분야의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준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아버지 민준의 서재였어.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민준이 평생 모은 책들이야. 이제 다 내 것이란다. 준서는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 한 권을 꺼냈어요. 프랑스 문학 전집이었습니다. 표지 안쪽에는 민준의 서명이 있었어요. 한민준. 아버지의 이름. 준서는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가에는 큰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노트를 펼쳤어요. 아버지 민준의 번역 일지였습니다. 오늘 겨울 정원 번역을 시작했다. 프랑스 시인의 아름다운 시집.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 추운 겨울에도 봄은 온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다.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생각하며 이 책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준서는 노트를 천천히 넘겼어요. 오늘 혜수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다. 너무 기쁘다. 우리 아이가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번역해야겠다. 이 시집이 아이의 평생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5월 1일. 곧 아이가 태어난다. 이제 번역도 거의 끝나간다. 아이에게 줄 선물이 준비되고 있다. 준서는 노트를 읽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페이지마다 묻어났어요. 만나본 적 없는 아버지. 하지만 이렇게 깊이 사랑했던 아버지.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서는 사진 앞에 섰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과 어머니 혜수.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준서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를 소리내어 불렀어요. 저예요, 준서예요. 19년 늦었지만 이제 집에 왔어요. 순자는 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9년의 공백이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준서는 방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책을 읽었어요. 아버지가 모았던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책마다 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좋은 구절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여백에는 생각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같은 책을 읽으며 같은 구절에서 감동받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준서는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준서와 순자는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순자가 물으면 준서는 대답했어요. 오늘은 아버지의 책을 읽었어요. 카미의 이방인이었는데 아버지의 메모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들었습니다. 민준도 카미를 좋아했지. 특히 이방인을. 순자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민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준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즐거웠어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숙연해지며, 준서는 아버지를 마음속에 그려나갔습니다. 주말에는 순자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저택 정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준서에게 출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떻게 회사를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준서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어요. 할머니, 출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자는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야. 독자에 대한 진심, 작가에 대한 진심, 책에 대한 진심. 그것이 없으면 좋은 출판사가 될 수 없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완전히 저택에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에는 순자와 출판업계에 대해 공부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판사에 출근하면 되겠구나. 신입사원 연수가 시작돼. 순자의 말에 준서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 준서는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순자는 준서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순자가 준서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내 안에는 민준의 피가 흐르고 있잖니.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월요일 아침 7시. 준서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긴장 때문에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정장 차림을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그리고 넥타이. 수녀님이 취업 축하 선물로 사준 옷이었어요. 준서는 넥타이를 매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오늘부터 한빛출판그룹의 신입사원. 아무도 자신이 회장의 손자라는 걸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신입사원 한준서. 준서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순자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잘 어울리는구나. 순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준서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긴장을 풀었어요. 할머니, 회사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준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 비서실 팀장 현주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 순자가 대답했어요. 준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준서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뜻을 존중할게.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하렴. 준서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준서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다른 직원들처럼 출퇴근하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준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서도 이제 그들 중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빛 출판그룹 본사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20층짜리 유리 건물. 1층 로비에는 회사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준서는 건물 앞에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 시작이다. 로비에서 신입사원 명찰을 받았습니다. 한준서, 편집부. 준서는 명찰을 가슴에 달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편집부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수십 개의 책상이 줄지어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준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신입사원이신가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준서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편집이팀 김민지 대리예요. 이리 오세요. 민지는 준서를 팀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팀이에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팀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시고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준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쪽 구석 자리였어요. 책상은 깨끗했고 컴퓨터와 전화기만 놓여 있었습니다. 준서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직원들의 책상에는 책과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오전 10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신입사원은 모두 10명. 각자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준서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이 팀에 배치된 한준서입니다. 준서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책을 좋아해서 출판사에 지원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서는 자리에 앉으며 안도했어요. 첫 관문을 무사히 넘긴 것 같았습니다. 첫날부터 준서는 바빴습니다. 선배들의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고 원고를 정리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민지가 준서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은 넓고 깨끗했어요. 여기가 우리 식당이에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싸요. 두 사람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섰어요. 준서는 김치찌개와 밥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 준서는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오후에는 원고 교정 작업을 맡았어요. 신인 작가의 단편 소설 원고였습니다. 준서는 꼼꼼하게 읽으며 오타와 띄어쓰기를 확인했어요. 문장 구조가 이상한 부분도 표시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니? 첫날은? 순자가 물었어요. 준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할머니. 다들 친절하시고 배울 게 많아요.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구나. 저녁 먹었니? 아니요, 아직이요. 준서가 대답하자 순자는 부엌에 지시했어요. 곧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식탁에서 준서는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순자는 미소 지으며 들었습니다. 손자가 새로운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준서는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내일 교정할 원고를 미리 읽어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민준의 책상에 앉아 아버지의 책들에 둘러싸여 준서는 일했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것, 일이 있다는 것, 미래가 있다는 것. 한 달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준서는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업무도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민지와는 좋은 선후배 관계가 되었어요. 어느 날 민지가 준서에게 원고 하나를 건넸습니다. 준서 씨,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신인 작가 원고인데 팀장님이 검토해 보래요. 준서는 원고를 받아들었습니다.
제목은 버려진 아이의 봄이었어요. 버려진 아이의 봄은 3개월 후 출간되었습니다. 준서가 직접 편집을 담당했어요. 작가와 수없이 회의하며 원고를 다듬었습니다. 표지 디자인도 함께 고민했어요. 마케팅 전략도 세웠습니다. 출간 후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책이라는 평가, 울면서 읽었다는 후기,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위로받았다는 댓글들. 한 달 만에 책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습니다. 3만 부가 팔렸어요. 무명 신인 작가의 책으로는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성우는 준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서 씨, 정말 대단해요. 신입사원이 이런 성과를 내다니. 준서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좋은 원고를 만난 거죠. 하지만 회사 안에서 준서의 평판은 달라졌습니다. 뛰어난 안목을 가진 신입, 열정적인 편집자, 사람들이 준서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조용히 손자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비서 현주를 통해 준서의 소식을 들었어요. 손자가 특혜 없이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랑스러웠어요. 준서는 이제 편집위 팀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있었어요. 신입사원 티를 벗고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편집자로 성장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준서의 평판은 계속 높아졌어요. 세월이 흘러 준서는 32세가 되었고 순자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건강했지만 이제 회사 경영을 준서에게 넘길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봄날 순자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어요. 이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한준서 부사장이 한빛출판그룹의 새로운 사장이 됩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준서는 일어나 깊이 인사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준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취임식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출판계 인사들, 작가들, 직원들 모두 준서를 축하했어요. 32세의 젊은 사장. 하지만 누구도 그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취임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이 제 친구였고 선생님이었고 가족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준서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많은 책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책을, 의미 있는 책을 독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아버지 한민준이 꿈꿨던 출판이고 할머니 김순자가 지켜온 정신입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이 쏟아졌습니다. 준서는 단상에서 내려와 순자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준서를 안았어요. 고마워, 준서야. 내 손자가 되어줘서.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에서는 조촐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수녀님도 왔고 고아원 아이들도 왔어요. 준서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놀았습니다. 여전히 준서는 고아원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준서는 서재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어요. 아빠, 오늘 사장이 되었어요. 준서가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일하던 회사를 이제 제가 이끌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준서는 그것을 아버지의 대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잘할 수 있어, 아들아.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준서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는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준서의 인생에도 봄이 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하루였습니다.